세계 정세해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미국 내 정치적 논쟁과 내부 갈등으로 국제 여론이 여전히 어지럽게 휘청이는 동안 조용히 그러나 분기점이 될 만한 현실이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지정학 분석가들조차 아직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사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세기의 가장 야심찬 과업 중 하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구상말입니다. 세상은 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만 환호하고 정작 인류의 목을 죄는 버튼은 배경음처럼 묻히곤 하죠. 언론이 낚시성 속보, 충격 발언, 내부 조사에만 매달리는 동안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꾸준히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사건들이 쌓아 올린 먼지를 잠시 걷어내고 그가 추구하는 장기 전략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순간적 분노나 즉흥 반응이 아니라 핵을 중심에 둔 전 지구적 전략 체스판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정치 뉴스를 드라마처럼 소비하느라 다음 회차 예고편만 기다리지만 정작 판 전체를 움직이는 수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구체적 징후가 잘 보이지 않아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도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이틀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짧지만 함의가 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남았다. 이 암시는 매우 분명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남은 이름은 세계 지정학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인물,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위대한 평화의 서사로 포장하고 싶어 하겠지만 현실은 늘 카드게임처럼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보여주듯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환산하는 데서 더 선명해집니다. 그 전쟁은 명분을 외칠수록 더 공허해지고 해방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를수록 폐허의 지붕만 더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트럼프는 이 캠페인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가? 왜 중국 주석에게 압박 대신 칭찬을 던지는가? 답은 그의 의도된 전략 사고에 있습니다. 국가 정상들은 단순한 적이나 동맹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판 위에서 정교하게 이동되는 말들입니다. 트럼프 뒤에는 분석가, 전략연구센터, 싱크탱크, 전지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만 따라가면 오히려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세상은 소란을 사랑하고 조용히 진행되는 구조 변화는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만 반복되다가 어느새 시간만 쌓여 전쟁이 일상이 되고 책임은 공중 분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핵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작전이 침묵 속에서 펼쳐지고 있고 원자폭탄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손 아래에서 서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잔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경보체계의 작은 오류 하나, 몇 초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세계는 절대적 혼돈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 명령권자는 망설일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에 책임 있는 군사 전략이라면 무엇보다 핵전쟁 억제를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인류가 만든 문명은 가끔 너무 똑똑해서 자기 목을 조르는 방식까지 천재적으로 고안해버립니다.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물리학자이며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고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긴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 개발을 제멋대로 추진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하지 않으면 나치 독일이 그 무기를 장악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생사를 가르는 전투였습니다. 이 인식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탄생시켰고
이 프로젝트는 1939년에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어진 뒤 1949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힘이 곧 정의라는 구시대의 환상을 새로운 드론과 미사일로 포장해 유통시키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낡은 욕망이 최신 장비를 입었다고 덜 낡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한 뒤 소련이 뒷백백백 합류했고 이어 중국이 뒤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 같은 국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은 핵클럽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사건이 거론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비밀로 유지된 작전에서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이 지하 깊숙한 목표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GBU-57A BMOP를 사용해 선제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방사선 방출도 뚜렷한 방사능 징후도 없었고 자유 언론은 즉시 온갖 가설을 쏟아냈습니다. 목표가 이미 대피했을 것이다. 폭탄이 빗나갔을 것이다. 정보가 틀렸을 것이다. 그러나 며칠간 침묵하던 이란이 결국 공격이 실제였음을 인정하면서 의심은 급속히 정리되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인정이 가장 선명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수히 반복된 부인과 주장의 소음과 달리 오히려 더 무겁게 들립니다. 거기서는 말이 너무 많아 진실이 늘 희미해졌으니까요.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라는 파멸의 문을 정말로 잠글 수 있을까요? 인류는 시험의 시대를 지나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새로운 문턱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에게 의지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전략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한 테이블에 앉혀 실질적 비핵화 합의를 체결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트럼프는 가능하다고 보는 듯합니다. 다만 핵무기를 단기간에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엄격한 통제와 실효적 억제 메커니즘입니다. 스스로도 쓰기 두려운 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더 붓는 행태를 멈추게 만드는 장치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도 같습니다. 억제 장치가 허술해지면 전쟁은 가능한 선택지가 되고 누군가의 도시가 누군가의 체면을 위한 협상 카드로 바뀝니다. 참으로 현대적이고도 비극적인 거래입니다. 트럼프는 12월 11일 백악관 발언에서 인공지능 AI가 미국 기술 미래의 기반이라고 강조했고 AI를 현대의 새로운 창세기 같은 것으로 비유하며 각 주가 과도한 규제로 성장을 막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반전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가 무역이나 경제가 아니라 핵무기 문제에 초점이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푸틴과 시진핑이 지키겠느냐고요. 하지만 합의가 성립하려면 검증과 통제, 법적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위반에 대한 제재나 대응의 근거가 생깁니다. 비핵화 약속을 어긴 국가를 다루는 방식은 이란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세계 언론은 처음에 공격 자체를 부정하거나 빗나갔다고 몰아갔지만 결국 이란이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뒤로 굳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승리의 형태라는 메시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반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말이 끝없이 늘어났고 그 말의 길이만큼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명분의 홍수 속에서 무덤의 숫자만 늘어나는 광경은 냉소를 넘어 서늘한 기시감을 줍니다. 우리는 국방 전략가들을 뒤흔든 정밀작전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작전은 밤의 망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25분 동안 전개된 이 작전은 이란의 가장 엄중히 방어된 핵시설 중 하나인 포르도를 무력화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미국은 7대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했고 각 기체는 2발의 GBU-57AB를 탑재했습니다. 총 14발의 폭탄이 사용됐고 한 발당 가격은 약 $3,200만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미국이 이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파괴력뿐 아니라 기능 때문입니다. 60m가 넘는 콘크리트와 강철을 관통하며 20층 지하 벙커에 해당하는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LU, 109나 GBU 28 같은 구형 관통탄이 몇 미터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와 대비됩니다. GBU 57은 지하시설 무력화에 특화된 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충돌 즉시 폭발하지 않는 점입니다. 폭탄은 센서로 목표 내부의 공간 구조를 감지해 농축 우라늄 저장 구획 같은 핵심 공간을 식별한 뒤에 폭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빈 공간을 때리거나 통제 불가능한 2차 폭발을 유발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전쟁 기술이 이렇게까지 정교해질수록 인간의 도덕은 왜 이렇게까지 단순해지는지 묻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파괴도 더 빠르고 더 넓게 번졌고 누군가는 그것을 전장 혁신이라 부르며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피를 씻어주진 않는데 말입니다. B2가 이란 영공으로 진입하는 동안 레이더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요소 때문에 거의 무력화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F-22 전투기 편대가 호위했고 폭탄이 투하되자 호위 전력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75발을 추가로 발사해 목표 주변 방공 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설명됩니다. 빠르고 정밀하며 거의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된 작전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이 필요한가? 핵시설을 잘못 타격하면은 방사능 누출이 전 지구적 인도주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도 사례에서는 뚜렷한 방사능 재난 징후 없이 공격받은 쪽에 차가운 침묵만 남았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이런 결과 뒤에는 20년에 걸친 고강도 훈련이 있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주저없이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선은 트럼프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란에 가능했던 방식이 더 민감한 대상, 러시아나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억제의 논리는 강력하지만 그 강력함이 커질수록 세계는 더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도 그 칼날입니다. 한쪽은 억제라 부르고 다른 쪽은 확전이라 부르며 결론은 늘 같은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폐허, 더 많은 애도. 핵심은 왜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는가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임박해 통제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때는 선제적 억제 타격이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란은 큰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 뚜렷한 보복이나 의미 있는 복수 선언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핵 프로그램 핵심 과학자 집단이 공격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서술도 있으며 그로 인해 농축 프로그램이 마비됐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란이 재건을 시도하려면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차단돼 불법 군사 장비가 적발됐다는 서술이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타격을 가하면서도 외교적 미소를 유지하며 시진핑과 악수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강철을 비단으로 감싼 전략, 힘으로 위치를 만들고 외교로 판을 끝내는 방식이라는 해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반대로 힘은 과시되었지만 출구 전략은 흐릿했고 그 흐릿함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갈아넣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6년 4월 중국을 방문해 핵 군축 합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트럼프는 굳이 말로 위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도의 사건 자체가 충분한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중국은 우리는 GBU 57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비용, 다수 요격 체계로 접근 전 무력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낙하하며 변칙성을 꼰 수 있는 관통탄을 짧은 시간 안에 요격하는 것은 총알을 다른 총알로 맞히는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중국의 발언이 자신감인지 심리전인지에 대해 관측이 엇갈린다는 서술도 나옵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트럼프가 글로벌 전략판 위에 공식적으로 올라섰고 그의 수가 GBU-57 같은 군사 변수에 의해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비이스프리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이 플랫폼은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스텔스가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 나타나는 순간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공역을 장악하는 존재로 기능한다는 서술입니다. 통상 B-2 임무에는 F-22 호위가 동반되어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한다는 설명도 덧붙습니다. GBU-57은 고정된 궤도만 따르지 않고 전자전 지원과 함께 지상 레이더가 정확한 위치를 잡기 어렵게 만든다는 해설이 이어집니다. 포로도 작전에서 14발의 GBU-57AB가 사용되었고 폭탄 비용만 약 4억 4,800만 달러로 추정된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용과 정비, 호위, 후방, 지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런 작전은 가난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비용을 댔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란과 긴장 관계가 지속된 이스라엘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시됩니다. 미래의 핵 위협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이 정보 공유나 재정 기여로 미국의 행동을 촉진할 유인이 있다는 해설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왜 이번에 동의했는가라는 질문은 남습니다. 이전 정부들은 주저했지만 이란이 구체 행동이 아니라 공격적 선언으로 선을 넘었을 때 결정이 내려졌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곧 완성할 것이며 완성하면 이스라엘을 평평하게 만들 것이라는 류의 발언이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서 전쟁의 문을 여는 시대, 참 편리하고도 무섭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말은 늘 거창했고 그 거창함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 더 많은 잿더미였습니다. 분석가들은 포르도에서의 농축 우라늄이 이란이 핵탄두 10기까지 만들 수 있는 분량일 수 있다고 보며 한 기만 텔아비브에 떨어져도 중동 전체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서술이 제시됩니다. 어떤 국가가 핵으로 다른 주권 국가를 지우겠다고 공언하는 순간 외교는 종종 종료되고 목표는 군사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출격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늘 수사로 소비되지만 파괴는 늘 현실로 남습니다. 만약 미래의 중국이 비슷한 실수를 한다면 말이나 행동으로 일본 또는 대만을 핵으로 위협하는 순간 이란에서 벌어진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기자회견 없이도 B-2 편대가 나타나면 25분 만에 끝날 수 있다는 서술입니다. 소셜 플랫폼 X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시나리오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현실이 될 경우 다음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촉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가능성에 대해 늘 신중하고 은밀하게 답해왔다고 서술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처리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자주 인용됩니다. 처리한다는 말은 선제 타격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전격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여의치 않다면 참수작전, 디캐피테이션 스트라이크가 거론됩니다. 지휘 중추와 통제 시스템, 전략 정보망을 초기에 마비시켜 구조 전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왜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가? 그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진짜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선언하지 않는다. 실행할 뿐이라고 답했다고 서술됩니다. 그리고 압박을 높이기 위해 시진핑은 결과를 안다는 말을 덧붙인다고 합니다. 가벼운 문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차가운 경고입니다. 포르도가 25분 만에 무너졌다는 서술과 결합하면 공허한 위협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는 시진핑의 외교적 예의를 칭찬하면서도 군사적 우위를 단단히 봅니다. 부드러움과 강경함, 호의와 행동 준비를 결합하는 외교를 구사한다는 서술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원하는가? 답은 타협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대만을 무엇인가 맞바꾸는 식의
공허한 문서를 통해 임시 평화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핵전쟁의 결과를 알지만 국가 안보를 희생하는 평화도 수익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시진핑이 대만과 펑우를 핵 협상에서 카드로 쓰려 한다는 관측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쉽게 속지 않는다는 해석이 이어집니다. 제1도련선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게 막대한 전략적 이득을 주고 미국 서해안을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는 평화를 원하지만 주권과 전략적 지위를 희생하지 않는 평화를 원한다는 결론으로 정리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역사 속에서 제1도련선을 넘겨준 인물로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서술입니다. 대만이나 펑우를 잃는 것이 단지 전략적 실수에 그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의 2026년 4월 중국 방문 계획은 세계를 대기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실질적 비핵화 조약에 서명할 것인가? 서명한다면 핵무기가 점차 통제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는다면 포르도 같은 작전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도덕이라는 단어를 소모품으로 만들며 버티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올라갈수록 포탄도 함께 올라가고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올수록 참호의 진흙은 더 깊어졌습니다. 전쟁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입으로 전쟁을 지속시키는 장면은 요즘 세상에서 그리 드문 풍경도 아닙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베이징은 이란처럼 우리의 핵 프로그램은 방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언만으로 잠드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원하며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말해왔다는 논리입니다. 협상과 군사력 모두를 도구로 삼고 관세는 부드러운 서곡일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전화통화나 소셜 게시물이 아니라 B와 GBU-57AB가 마지막 메시지를 들고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제시됩니다. 그 메시지는 늘 똑같습니다. 강철과 폭약.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한 것처럼 강철과 폭약은 대화보다 빠르게 도착합니다. 베이징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압니다. 그래서 중국 군사기획자들은 지하 수백 미터의 방호, 깊은 지하 기지 구축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란을 25분 만에 침묵시킨 무기 앞에서 과연 어디가 충분히 깊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은 깊이 파는 데 능하지만 왜 그 깊이가 늘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숨기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쓰이는지 그 점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불편해해야 할 진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땅은 끝없이 파였지만 그 구덩이들은 안전이 아니라 장래의 통로가 되곤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의 무대를 설계하는 인물로 서술됩니다. 4월의 막이 오르면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합의에 서명하거나 제트 엔진의 굉음이 길게 이어질 밤을 준비하거나.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 해부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정세 해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